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불안전 판매에 대한 2차 현장 검사를 조만간 마무리 짓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손실배상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가입자 전체에 대한 일괄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 순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업계 3위였던 메리츠 화재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위 자리까지 오른 건데요. 특히 1에서 4위까지 순위 격차도 좁아 당분간 업계 순위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하림이 닭고기 중심 기업에서 벗어나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온라인 물류센터를 본격 가동하는 등 푸드체인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4가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스페인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키워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통신사들은 어떤 기술을 선보일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 불안전 판매 검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금융권과 가입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당국은 가입자 전체에 대한 일괄배상은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 지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판매 채널과 과거 투자 여부에 따라서도 배상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온 홍콩 H지수 ELS의 불안전 판매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금감원은 현장 2차 검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다음 주 결과와 손실배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다음 달 불안전 판매 관련 금융사에 대한 책임 분담 기준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기준 홍콩 H지수 ELS 만기 도래 상품 규모는 1조 원이 넘었고 확정된 손실 금액은 6,300억 원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홍콩 H지수 ELS 총 판매 15조 9천억 원 가운데 5분의 4 규모를 국민, 신한, NH농협, 하나, 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에서 판매했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판매사에게 자율적 선배상을 준비하라는 압박을 가했지만 은행권은 당국의 배상 기준안 발표를 기다리겠다며 기싸움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모든 피해자에게 손실 100%를 배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ELS 상품 투자 경험 유무와 가입 방법, 가입 장소 등에 따라 배상 차등을 두거나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인지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구직 유무 등도 배상 비율을 정하는 데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권에서는 2019년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 사태 당시 피해자에게 제공한 배상 비율을 참고할 수 있으나 홍콩 ELS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후 발생한 만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홍콩 ELS 가입자들은 피해 100% 인정과 일괄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결과 발표 후 진행될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현아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업계 3위였던 메리츠 화재는 DB 손해보험과 순이익 경쟁 2위를 차지하며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는데요.
1, 2위는 물론 3, 4위와 격차가 더욱 좁혀져 손부업계 순위 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지난해 성적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업계 순위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 8,2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해 1위를 수성했습니다. 당기순이익 2조 클럽 달성은 실패했지만 세전이익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손부업계의 실적 순위를 뒤바꾼 메리츠화재의 성적입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 5,7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2% 늘어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당기순이익은 2,787억 원으로 3분기에 이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손부업계 1위인 삼성화재와는 당기순이익 격차가 2,400억 원가량으로 전년보다 더욱 좁혀지면서 1강 4중 구도를 흔들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그동안 장기인 보험 판매 확대 전략을 펼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이 같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업계 2위 자리를 지켜왔던 DB손해보험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 5,367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무려 21.1%가 하락했습니다. DB손보는 괌과 하와이 등 해외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하와이 대형 산불과 괌 태풍 등 고액 사고가 발생해 손해율이 급증한 영향입니다. 다만 일회성 요인으로 당기순이익만 감소했기 때문에 올해 2위 쟁탈전도 치열할 전망입니다. 기존의 1강 4중 구도에서 4중을 구성했던 KB손해보험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7,52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27일 실적 발표를 앞둔 현대해상의 당기순이익 컨센서스가 6천억 원대임을 감안하면 4위와 5위의 격차는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삼성화재 독주체제였던 손부업계에서 메리츠화재가 3년 내 시장 점유율 1등 달성을 목표로 내걸면서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하림은 어제 전북 익산의 생산시설을 둘러보는 푸드로드 펨투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하림은 닭고기 중심 기업에서 벗어나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해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하림 식품 제조 공장. 이곳에선 라면, 즉석밥, 만두, 너겟, 찌개 등 식탁에 오르는 다양한 식품이 생산됩니다. 조리를 최소화하는 요즘 소비자의 식사 트렌드가 담긴 겁니다. 하림은 도축 가공, 식품 제조만이 아니라 유통 물류를 통합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공식품 공장 옆에는 대규모의 온라인 물류센터가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는데요. 완공을 앞둔 온라인 물류센터는 올 상반기 중 시범 운영을 시작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D2C로 중간 유통을 생략해 식품 신선도를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게 하림 측 설명입니다. 닭고기 종합처리센터 현장은 반도체 공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 공장에서 나온 닭뼈 등은 다시 10분 거리의 가공식품 공장에서 육수를 우려내는 재료들로 활용되고 육수는 국, 찌개 등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하림그룹은 곡물에서 식탁에 이르는 푸드체인의 전 과정을 통합관리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림은 2016년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 첨단 물류단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 지정 승인 고시가 날 예정인데 해당 지역에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수도권 지역의 물류 효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 신기술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생성형 AI를 위한 대규모 언어 모델 등 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윤혜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행사의 키워드는 속도였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핵심 키워드가 어떻게 될까요? 네, 올해 MWC 행사는 퓨처 퍼스트라는 슬로건 아래서 인공지능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네. 지난해엔 5G 가속화와 핀테크 등의 기술로 주목받았었는데 이번엔 조금 더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MWC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피라 그란비아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약 2,400개의 기업이 참가하고요. 관람객은 작년보다 10,000명 정도 증가한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주최 측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G와 6G, 사물 인터넷과 로봇 등 무선 통신 기술도 물론이고요. 챗GPT가 일으킨 생성형 AI 열풍이 올해 행사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기조연설자 명단을 살펴보면 IT 업계의 주요 인사들로 꾸려진 것도 AI의 중요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기조연설자에는 알파고의 아버지로 알려진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와 함께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과 델 테크놀로지스의 창업자인 마이크 델 CEO가 포함됐습니다. 우선 국내 이동통신 3사 이 전략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큰 행사인 만큼 이통 3사의 CEO들이 모두 총출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떤 기술 또 어떤 사업 비전을 선보일까요? 네, 국내 이통사들도 모두 AI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특히 최근 몇 년간 좀 탈통신을 외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찾고 있었는데요. 네. 특히 거대 언어 모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SK텔레콤은 약 300평 규모의 대형 전시관을 마련했습니다. 통신사, 즉 텔코 중심의 AI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전체 전시 핵심 키워드는 텔코 LLM입니다. 이 기술이 적용된 가상비서인 버추얼 에이전트와 더불어서 AI 기반의 스팸 스미싱 필터링 시스템과 AI 콜센터 등의 기술을 선보입니다. 또 통신 특화 LLM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의 AI 기술도 선보입니다. 반려동물 AI 진단보조 서비스인 엑스칼리버와 더불어서 콘텐츠 품질 향상 플랫폼인 AI 미디어 스튜디오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KT는 넥스트 5G와 AI 라이프라는 두 가지의 테마존을 만들어서 디지털 기술을 선보입니다. 다양한 통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과 함께 초거대 AI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LLM이 적용된 AI 반도체와 더불어서 데이터 주권을 의미하는 소버린 AI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KT LLM을 통해 광고 문맥을 분석하고 최적의 광고를 타겟팅할 수 있는 AI 문맥 맞춤 광고 서비스와 온디바이스가 탑재된 AIoT 블랙박스 기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LGU+는 따로 부스를 마련하진 않았지만 황현식 대표이사와 함께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할 예정이고요. 이 행사에서 AI와 6G 등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집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통신사 외에도 국내외 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궁금한데요. 네, 이런 통신 기술 말고도 최근 세계에서 기기 자체에 AI 기술이 탑재되는 온디바이스 AI가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경쟁도 하나의 관람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새롭게 내놓은 갤럭시 S24 시리즈를 전시하고 갤럭시 AI 기술을 선보입니다. 특히 노태문 MX 부문 사장을 비롯해서 경계현 DS 부문 사장과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 등이 현장을 찾아서 반도체와 전장 부문 사업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와 샤오미, 아너, 오포 등도 MWC에 참가해서 AI 기능을 탑재한 단말기를 대거 전시할 예정인데요. 아너는 최신 플래그십 제품이 아너 매직6와 함께 탑재된 LLM을 선보이고요. 샤오미는 통화 요약과 같은 AI 기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년 연속 MWC를 찾을 예정입니다. 올해 SK하이닉스는 따로 제품 전시를 하진 않지만 프라이빗 부스에서 최태원 회장을 필두로 홍보와 영업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과 AI 솔루션 기업 등 총 165개의 기업이 참가해서 신기술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사흘 앞으로 다가온 MWC, 이 다양한 AI 기술을 통해 어떤 미래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남미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해 오는 2032년까지 11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현대차는 현지 시간 22일 정의선 회장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브라질 현지 친환경 미래기술 분야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룰라 대통령과 면담에서 브라질 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공감하며 수소 및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 현대차 그룹이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현대차 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선도를 위해 추진 중인 미래 항공 모빌리티와 안정적인 발전원으로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전을 소개하면서 AAM이 브라질 교통 환경에도 적합한 미래 교통수단이라고 확신하며 SMR 분야에서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룰라 대통령은 현대차는 브라질에서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이라며 향후 브라질 정부의 세제 개혁,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 코나 일렉트릭 등 세계 시장에서 호평받은 전동화 차량을 투입하고 기아 전용 전기차 EV5를 출시해 브라질 전동화 라인업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르노코리아가 오는 2027년까지 신차 3종을 개발하는 오로라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신차가 나올 예정이라 시장에 관심이 큰데요. 중형 SUV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의 웹 플랫폼도 탑재돼 편리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르노코리아의 오로라 프로젝트 첫 신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개를 앞둔 오로라 프로젝트의 첫 신차는 중형 SUV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보와 폴스타 등에서 사용하는 지리그룹의 플랫폼인 CMA 플랫폼으로 개발 중인데 르노그룹과 르노코리아가 공동으로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차에는 새로운 모빌리티 웹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르노코리아는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 드림에이스와 자동차용 웹 플랫폼 구축 협약을 맺고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동차에 최적화된 웹 플랫폼 개발과 웹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강화 등 새로운 모빌리티 웹 서비스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오로라 프로젝트 등 르노코리아의 앞으로 나올 신차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차량에 최적화된 웹 플랫폼으로 편리함을 높이고 차량 안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르노코리아는 이용자가 다양한 모빌리티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지속한다는 계획. 특히 국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중형차와 중대형차 위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오늘 고려대 졸업생들에게 때로는 망가지기도 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무장해 세상의 흐름에 올라타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학교 재료공학과 84학번인 곽 사장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제117회 학위수여식 특별 강연에서 졸업생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곽 사장은 AI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사회에 나가며 맞이할 가장 큰 첫 번째 숙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변화의 파도에 잘 올라타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찾지 못했거나 찾지 않았을 뿐 항상 방법은 있었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길은 있다는 믿음으로 멋지고 행복한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효성그룹이 첨단 소재를 중심으로 한 신설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이 두 개의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합니다. 신설 지주회사는 조현상 부회장이 이끌 예정이라 재계에선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계열 분리수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효성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효성 첨단 소재를 중심으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효성 토요타 등 6개사에 대한 출자 부문을 인적 분할해 신규 지주회사 효성 신설지소를 설립하는 분할 계획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분할 승인 절차를 거친 뒤 7월 1일자로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할 예정입니다. 조현상 부회장이 독립 경영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부문 등을 포함하면 신설 지주의 매출 규모는 7조 원대, 글로벌 거점 숫자는 90여 곳에 이를 전망입니다. 효성은 지주회사별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사 분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K 렌터카 서비스가 삼역에서 SK를 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업을 다각화해 차량 관리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 사명 변경 추진 이유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회사 매각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SK 브랜드가 삭제되는 것이 불만인 건데요. SK 브랜드가 없어지면 인사나 복지 제도에서도 변화가 생길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 후보로는 카라이프 서비스, RS, CLS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SK와 함께 렌터카라는 이름도 빠진다면 소비자들은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알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SK 렌터카 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다각화해 나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MZ들이 열광하는 서울 여의도의 하플 더현대 서울의 성공 방식이 해외로 나갑니다. 현대백화점이 태국 대형 쇼핑몰에 더현대 운영 노하우를 이식한 매장을 열기로 한 건데요. 현대백화점은 태국 최대의 유통그룹인 시안피앗 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고 K콘텐츠 전문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 백화점이 해외 쇼핑몰을 위탁 운영하는 첫 사례입니다. 더현대 서울은 MZ세대 공략에 성공해 최단기간 연매출 1위를 달성했는데요. 이러한 MZ 저격 노하우를 태국에 집중 전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로의 고액 쇼핑 고객들이 양국에서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 VIP 마케팅도 펼칩니다. 한국의 MZ를 사로잡은 백화점 운영 방식이 과연 태국에서도 통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태원 클라스, 마스크걸 미생 등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하며 큰 사랑을 받는 웹툰.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랜 얘긴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3 웹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웹툰 산업 총 매출액은 약 1조 8,290억으로 2017년보다 4.8배 급성장했습니다. 업계에선 지난해 K웹툰이 총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만화왕국 일본에 대한 수출이 전체 중 45.6%의 비중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K웹툰은 질적 양적으로 계속 성장해 이미 하나의 산업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함께 주목해볼까요? 다음 주 금요일인 3일절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 이번 연휴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여행지가 가장 인기일까요? 항공업계에 따르면 3일절 당일 일본행 항공편은 대부분 만석이라고 합니다. 엔화 약세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연휴가 짧아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운 탓일까요? 동남아나 대만 등 중단거리 노선의 예약률도 높지만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단연 일본인 것으로 여행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3일절이라고 해서 일본 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희입니다. 전국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와 전남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는 전북과 동해안 지방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경상 해안에 5mm 내외의 비가 오겠고 전라권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일요일까지 내리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일요일까지 비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가 되겠고 제주 산간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도 예년과 같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영하 2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6도가 되겠고 남부지방 광주와 부산 영상 3도로 아침을 맞이해 한낮에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흐리겠습니다. 수도권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춘천 영하 4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6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내외를 보이는 가운데 낮에는 속초 3도, 울진 5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는 비가 계속 내리고 전주, 광주, 부산은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전주 1도, 대구 0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8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 물결도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다음 주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 전남, 경남,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뱅크런 우려까지 겪었던 새마을금고가 다시 경고등이 켜진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연체율이 급등한 데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부실 채권 매각도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잇따라 로봇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기와 로봇을 결합해 새로운 방어 체계를 만들고 로봇 기업을 직접 인수하는 등 미래 성장 플랫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출 한도액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탑재된 일체형 세탁 건조기가 국내 처음 출시됐습니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가전에 접목돼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지난해 뱅크런 위기론까지 겪었던 새마을금고가 또다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연체율은 급등한 데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부실 위험까지 높아져서인데요. 건정성 개선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도 점검회의를 진행하는 등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뱅크런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던 새마을금고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은 6%대 후반입니다. 한 달 사이에 1%포인트 이상 상승했는데 문제는 연체율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추세라면 다음 달 연체율이 7%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새마을금고의 2021년 12월 연체율은 1.93%, 1년 뒤 3.59%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에는 연체율이 5.4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지역금고 합병 소식이 알려지며 고객들이 17조 원의 자금을 동시에 회수하는 이른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나서 진정시키며 고비를 넘겼지만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겁니다.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새마을금고는 부실 채권 매각의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 3조 규모 부실 채권 매각을 추진 중이고 캠코와 우선 협상 중인데 캠코 측은 추가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부실 채권 매각 대상을 손자 회사인 MCI와 캠코뿐 아니라 나아가 연합자산관리 유암코까지 고려 중입니다. 부실 채권 매각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매각에 나서 건전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악화된 건전성은 출자금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마을금고 회원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은 평균 55,644원으로 전년 대비 39.4% 상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PF 부실 위험에 새마을금고가 더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명 PF 큰손으로 불리는 새마을금고. 건설과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는 2018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지난해 1월 기준 56조 4천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28%입니다. PF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 시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이르면 다음 달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건전성 검사가 예정됐습니다.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개선 방안 이행과 부실채권 매각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오늘 현재 물가 수준을 언급하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라며 기준금리를 현재 긴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지난 2월 이후 9차례 연속 동결로 주요 배경으로는 불안정한 물가가 꼽힙니다. 현재 물가는 2.8%로 둔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인 2%보다 높다는 게 한은의 시각입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이라고 확신이 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 리스크 전개 양상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오늘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습니다. 한은이 제시한 전망치는 IMF, OECD, KDI가 제시한 수치보다 낮습니다. 한은은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2.1% 성장하면서 잠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한양행이 다음 달 15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직제 신설을 위한 정관 변경에 나섭니다. 유한양행 회장직은 약 30년간 없었던 직급입니다. 유한양행은 회사의 양적, 질적 성장에 따라 향후 회사 규모에 맞는 직제 유연화가 필요하고 외부 인재 영입 시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한양행은 지난 1969년부터 전문 경영인 체제를 선택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사회이사 수가 사내 이사보다 많으며 감사위원회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날 유한양행의 입장 발표는 최근 두 직제 신설을 두고 일어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제시된 유한양행 회장직 신설, 욕심의 끝은 어딘가라는 글을 통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가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 주인 없는 기업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최근 회사가 회장직 신설로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은 특정인의 회장 선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기 수출로 호황기를 맞은 우리 방산업계가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무기와 로봇을 결합해 새로운 방어 체계를 구축하거나 로봇을 활용해 민간을 타깃으로 한 민수 사업까지 방법도 다양한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지형 탐색해 스스로 이동하기도 하고 마치 강아지처럼 얇은 선 하나로 연결된 병사를 따르기도 합니다. 소형 전차 모양의 이 무인 로봇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아리온 스맷. 우리 방산기업들이 로봇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시스템과 손잡고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방산 협력을 위한 약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국가방위부는 치안관리를 비롯해 왕실, 이슬람 성지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국방부와는 다른 별개 정부 부처입니다. 하나는 장갑차 등 지상 무기 체계부터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방위부의 중장기 계획에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LIG 넥스원은 로봇 기업 인수를 통해 미래 성장 플랫폼 확보에 나섭니다. 미국 로봇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에 나선 LIG 넥스원은 오는 6월 말 지분 60% 취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스트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이 로봇 플랫폼으로서 민수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만큼 사업 확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이미 로봇을 활용해 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KF-21, FA-50 등 항공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드릴링 로봇이 참여하고 있는 것. 사람을 대신해 날개 등 부품에 구멍을 뚫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시중은행에서 대출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현 대출 한도 기준에서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스트레스 DSR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선 대출 한도가 2%에서 최대 1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과 관련된 내용 김도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스트레스 DSR 여전히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어떻게 대출을 줄이고 규제한다는 뜻인가요? 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게 DSR인데 이 DSR을 더 강화하는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26일부터는 원리금을 계산할 때 일종의 추가 금리를 더 얹어서 이자를 더 늘리는 건데요. 이자가 늘어난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를 기준으로 미래 변동 상황, 즉 위험 요소까지 반영하자는 건데 변동금리가 크게 오를 걸 미리 대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전 업권에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26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먼저 적용됩니다. 아파트 분양 같은 집단대출은 25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 일반 주담대는 25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 이번 스트레스 DSR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은행권 신용대출과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오는 6월부터 적용하기로 된 상태고 이금융권 신용대출을 포함한 전 대출에 적용하는 시기는 올 하반기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트레스 DSR의 제도의 핵심이 결국에는 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본인들의 대출이 얼마나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대출 금리에서 현재 대출 금리를 뺀 값으로 정해집니다. 금리 하하는 1.5%, 상하는 3%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1.5%에서 최대 3%의 금리가 가산돼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고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를 25%, 하반기에는 50%를, 그리고 내년부터는 100%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인 차주가 5%대 변동금리에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현재 기준으로 대출 한도는 6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금리 1.5%를 적용하면 상반기엔 3천만 원, 올 하반기엔 6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대출 한도가 최대 16% 감소하는데 변동금리의 경우엔 1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소득 5천만 원의 차주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현 3억 3천만 원의 대출 한도는 상반기엔 1,500만 원, 하반기에는 3천만 원, 내년에는 5천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변동금리 외에 혼합형과 주기형은 고정금리 적용 기간을 감안해서 적용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대출 감소 규모는 변동형보다는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재 집값 상승 속도를 보면은 이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좀 집을 사기 어렵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이 당국이 대출을 더 이렇게 세게 규제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좀 집을 사기도 더 쉽지 않아질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배경도 사실상 부동산 문제와 직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여기에 부채 절반가량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 그리고 주담대의 70%가 변동금리라는 점 때문에 정부가 더 강하게 조이게 된 배경입니다. 기존의 DSR로도 관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최근 사실상 갚을 능력이 부족해진 대출자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서 DSR 40%로 연 2%대 대출을 받았다면 현재 금리는 5, 6%대인데 이미 원리금 상환 능력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또 혹 집값이 크게 하락한다면 상환 능력은 더욱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캐나다와 호주, 홍콩에서도 시행 중인데요. 캐나다는 약정금리, 즉 기존금리의 2%포인트 가산한 스트레스 금리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완충 이자율이라는 이름으로 3%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고 홍콩은 2%포인트 인상해서 주담대 총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이 실행되면 가계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가 질적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도아 기자와 함께 스트레스 DSR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포스코그룹의 배터리 소재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이 경북 포항에 이어 전남 광양에도 고부가가치 하이니켈 NCA 양극재 전용 공장을 짓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전남 광양 율촌 제1산업단지에서 김준영 포스코 퓨처엠 대표이사와 김익현 삼성 SDI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52,500톤 규모로 전기차 58만여 대분이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양극재는 전량 삼성 SDI에 공급됩니다. 하이니켈 NCA 양극재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원료로 제조한 양극재로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최근 전기차 고성능화 추세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 말 경북 포항과 내년 상반기 광양에 각각 전용 공장을 준공해 고부가가치 하이니켈 NCA 양극재를 연간 82,500톤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일체형 세탁 건조기가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제품 자체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온디바이스 AI로 옷 종류에 따른 맞춤형 세탁이 가능한데요. 삼성전자도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에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한 데 이어 이달 말쯤 세탁 건조기를 출시하고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버튼을 누르니 세탁이 시작되고 젖은 세탁물을 옮기지 않아도 건조까지 가능합니다. 하단에는 기능성 의류나 아이옷 등을 분리해 세탁할 수 있는 미니워시가 탑재돼 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LG 시그니처 세탁 건조기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최초 히트펌프 방식의 일체형 세탁 건조기입니다. 냉매를 순환시켜 발생한 열을 활용해 빨래가 머금고 있는 수분만 빨아들이는 저온 제습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딥러닝 AI 기술이 적용돼 의류 재질에 따라 최적의 모션으로 맞춤 세탁 건조가 진행됩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온디바이스 AI 칩이 탑재돼 탈수 과정의 딥러닝 학습 기능이 향상됐습니다. 탈수할 때 세탁물을 균일하게 분산시켜 진동과 소음을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삼성전자도 이르면 이달 말 일체형 세탁 건조기인 비스포크 AI 콤보를 국내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삼성도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을 채택했고 건조 후 자동으로 문을 열어주는 오토 오픈도어 등 다양한 AI 편의 기능을 담았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해 전 세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클라우드 접속 없이도 기계 자체에 탑재된 AI가 통역과 번역을 해주는 식입니다. 업계에선 온디바이스 AI가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가전에 이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에 청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딱 하나 없는 것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장 못된 독소 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헌법소원을 내자고 해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을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유예가 무산되면 수원, 광주에 이어 다시 전국을 돌며 결의대회를 열고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등 10개의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원전 제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원전 산업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원전 생태계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전 산업 정상화를 위해 3조 3천억 원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고도화와 수출에 필요한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5년간 4조 원 이상 원자력 연구 개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원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소형 모듈 원전을 포함해 2050년까지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수립하고 마무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아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꾸고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산단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이,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 같은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을 전하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해 경남과 부산, 울산, 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전국이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전국 많은 곳에서 눈과 비가 내리겠는데요. 충청권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1cm가량 눈이 쌓이겠고 경상 동해안에는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전남 제주에는 내일까지 눈과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강원 영동에는 10에서 20mm의 많은 눈이 내리고 산간 지역에는 15cm 이상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전남과 제주에는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거의 없었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내일 아침은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한낮에는 6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 대구는 아침에 영상 1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서울과 수원 영하 3도, 대전 0도, 춘천은 영하 4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인천 5도, 청주 7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에는 눈이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내외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울진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제주에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 내일 저녁부터는 구름 많겠습니다. 광주 4도, 부산 3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8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는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 최대 4m로 거세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